시간만 걸리는데요. 오는 길에 지리산 자락에 비가 얼마나 세차게 내리치는지 오다가 돌아갈 뻔했습니다. 20년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지금 거창에 들어간 지 21년 됐습니다. 해운대 1년에 두세 번 오는데 큰 집이 가까이 있어서 올 때마다 다시 부산으로 와보니까 시골에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농촌의 힘든 여건들, 현실들을 다들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글쎄 이번에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38구만 정도가 해운대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거창은 6만 명이 살거든요. 해운대보다 거창이 한 10배, 15배 정도 면적은 되거든요. 커요. 인구는 6만 명밖에 되지 않죠. 혹시 우리 청산도 어르신들 다 가셨는데 청산도에서 제일 높은 고지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480. 예, 해운대 LCT가 101층인데 그 정도 높이가 LCT 주민 다 합치면 청산도 주민 숫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해운대구청이 아이들 급식 과외간식 제도 그리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끊었지만 비록 그 예산 200억 남짓 때는 우리 아이들의 과외간식 예산과 임산부 급식에 관련된 지원 제도 예산을 끊었지만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 근데 거창은 그 예산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대다수의 농촌 지역이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태. 근데 이제 숫자로 치면 아이들 숫자 몇 명 되겠습니까? 1년에 10명도 태어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 저는 이거 대단히 어이없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여튼 정부는 5년간 진행했던 시범사업 기간 어떻게든 뭔가 이것이 주요한 하나의 복지정책,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급식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시범사업이 끝나자마자 이 예산을 없애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많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비단 이것만 그럴까, 학교급식, 군대급식, 모든 이제 공공급식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인식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공무원 생활을 1년 남짓하면서 서울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군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격리가 되어서 급식 식판을 받았는데, 이 급식 식판에 너무 형편없이 먹는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보낸 거죠. 요즘 아이들 핸드폰 다 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군대가 아이들에게 뭘 먹이느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급식 실패가 이게 뭐냐 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국방부가 비상이 걸리고 농식품부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급식을 추진했던 농협이 완전히 이제 둔탱이로 뒤집어쓰는 거죠. 국민들이 생산한 것들, 이제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그 급식을 지원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이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단을 제공하지 않느냐, 고기를 왜 많이 주지 않느냐. 부모들은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수입산을 먹이더라도,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먹이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줘라. 이게 이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외급식 관련해서, 과외간식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없어진다 하니 학부모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 정책의 예산을 왜 없애버리느냐. 너무 중요한 예산을 없애는 거 많이 아니야. 학교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느냐. 어땠을까요? 학교 교사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외간식은 급식이 아니다. 이건 영양사 조리사가 할 부분이 아니라 고스란히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학교가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전교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모든 교원단체에 비슷한 얘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간의 이런 급식 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그간의 소통들이 얼마나 왜곡이 되고 있는지를 바라봤던 그
짧은 시간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저는 되게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김정숙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좀 연계가 되긴 한데, 저는 이게 시장이나 정부의 실패가 준 먹거리 부분에 그 영향력도 반문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민간의 이런 공동체, 농촌 공동체의 공개에서 오는 먹거리 정책의 어떤 어려움들이 저는 상당히 지금 물러설 수 없는 한계까지 온 상황들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는 그 충격 여파가 뭐 두원을 하진 않겠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모든 우리 농촌 정책들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투입되었던 많은 공간의 어떤 그 직접 양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농민들, 농촌의 처지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한 개의 마을이 감당할 수 없으니 배후 마을까지 책임지고 있는 중심지 사업을 해, 권역 사업을 해서 수십억짜리 건물들을 만들었어요. 예, 식당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휴게시설 만들고 회의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운영을 해. 주민들이 운영을 못한 거죠.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여튼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 공간은 주민들에게 도시락 하나 제공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뿔뿔이 회관에 모여있다가 뿔뿔이 흩어진 독거 노인들에게 제대로 반찬 하나 전달할 수 없는 아주 무용지물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마저도 농촌사회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다. 며칠 전에 제가 몇 단위의 순회를 갈 때 이제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로마트 때문에 그저 기존에 있던 전방마저 없어졌다. 예,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전방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졌어. 근데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저녁 6시만 되면 문을 닫냐고. 그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걸리 한 병 사러 갈 데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저녁 6시만 문 여는 전방을 하나 몇 단위가 사면 어떤 데다 해봤겠습니까? 밖에서 좀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마누라 편하게 생각은 안 하고 또 일하고 들어온 마누라 저녁에까지 시켰다고 농촌에까지 시집하고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더니 무슨 그런 얘기가요. 사실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타의 모든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한 것과 조금 전에 우리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두 박사님의 이 연계고리 속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시스템들은 끊임없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재생은 되고 있는데 공간이든 시스템이든 이제 이런 사람의 문제들이 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좋은 의미로서 회복력을 가져야 되는데 의욕에도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 묻고 싶은 것과 공유하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충격이었다면 도대체 그럼 코로나 이후에 이 회복력에 있어서 먹거리든 아니면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그 충격을 대할 만한 나름의 어떤 준비나 여건들의 성숙도가 있느냐.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던 이 충격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짧았지만 그 뭐랄까 영향력이나 파장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대 규정을 뭐 Z세대다, MZ세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령이나 나이를 가지고도 하지만요. 저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대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그리고 뭐 많은 시간 차지할 수 없고 또 먹거리 얘기하면 배고프고 테이블에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얘기하니까 너무 내정한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 듣고 또 다른 질문 하나만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 지역에 아니 그냥 농촌 오늘은 사실 제가 드린 말씀 농촌 지역에 국한한 말씀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이런 일종의 돌봄의 마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빈 공백을 메꿔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회복력의 단초라고 생각을 해요. 이 힘들을 잘 갖춰가야 될 것이고 물론 여러 이런 그 가치가 사실 충돌을 합니다. 생산자의 가치, 소비자의 가치, 또 도시의 가치, 농촌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예전에 농민들이 고속도로 막으면 격려 전화가 왔는데 농민들이 고속도로 막으면 니네만 먹고 살기 어렵냐 이런 전화가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저는 먹거리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그런 경종을 울리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오늘의 주제인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 쭉 깔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옥천의 경우에는 농촌 신화적 플러스 사업이 먹거리 돌봄이에요, 주제가. 우리가 그래서 몇 단위마다 공유 부록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역의 주민공동체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저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봅니다. 이제 앞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다양하게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또 한쪽 있을 것 같고, 저는 농촌 중에서도 더 취약한 농촌의 부분들을 저는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만 명 사는 농촌 지역이지만 4만 명이 넘게 살거든요. 제가 거창에 들어갔던 2002년도에 거창에 다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방이 2개 남고 카페가 130개가 생겼어요. 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행정에서 조사한. 이제 다방 사례를 제가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식당이 하나 없어지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다방이 생기는 이 현상들을 봅니다. 카페가 생기는 현상들을 보면서 요즘 이 한 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가 뭘까? 밥은 굶어도 어떻게든 커피는 먹어야 되고, 어느 몇 단위는 식당이 하나 없어요. 근데 식당을 얼마 전에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주민들이 환호를 질렀을까?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식당은 하나 생기는데 카페가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좌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분들은 꾸역꾸역 또 그 공간이 주민들의 또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우리 돈이 이 공간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치킨집이라도 하나 이런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말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확인하는 사례들도 있긴 있었는데, 예, 이건 이제 뭐 에피소드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준하는 미국의 농무부의 예산이 사실 이게 이제 전체 복지나 먹거리 관련된 총괄적인 그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80% 가까운 78%의 예산을 취약계층 또는 이런 그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그 국민들의 영양 개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뿐만 아니라 그 자국의 농산물 수요 기반 전반적인 것들을 핸들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심히 볼 건 여전히 지원 정책의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인 거죠. 현물. 어떻게 되면 현물로서 이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현물보다는 현금성으로 이런 이제 그 지원 방식이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어떤 구매보다는 용도가 실제로 모호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사실 너무한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좀 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식생활 예산 전반을 뜯어보면 90% 이상이 이게 복지 예산이고, 복지부 예산, 농식품부 예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나부처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런 어떤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으로 농촌 현장으로 내려오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주관하는 어떤 그 소재 문제 때문에, 책임 문제 때문에 현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들이 또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정석 박사님하고도 연계된 부분인데, 중간 지원 조직들을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로 함에도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중간 조직들 또한 행정의 어떤 벽의 높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협력 관계에서의 어떤 벽들이 워낙 높다 보니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촌 지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시스템의 부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아서 사례들을 만드는 것과 함께 이런 이제 통합화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현장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칸막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극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김은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예산은 복지부 예산이 대부분이었어요. 공식 홍보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법률적인 근거 없이 이번에 개정된 것이 그 근거가 된 거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처간 칸막이 지역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거리 기본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부처간 칸막이가 극복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현물 현금의 이런 사실 세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긴 하나, 농업농촌 10분 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 먹거리를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지역의 시군 단위별로, 방역 단위별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각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이런 현물 공급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의식주라는 개념이 사실은 식주는 개념이 이제 분명한데 지금의 의의 개념은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농촌. 의는 옷이 아니고 뭘 것 같습니까? 농촌은 의료가 되었습니다. 의료가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근데 얼마 전에 산청에 5분의 공무 끝에 3억 6천의 연봉을 받고 한 분의 이제 그 내과 의사 오셨는데 69세의 의사가 오셨어요. 이분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랍니다. 3억 6천을 저도 못 잊겠다. 이 사례를 얘기를 드리는 것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만큼 사실은 이제 의료 문제가 농촌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사회 환경 전반 토론 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채워나갈 건가 이제 고민을 많이 경청하시니까 했으면 좋겠고, 고향사랑 기부제 오늘 언급이 전혀 안 됐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한 이슈가 된 만큼 이런 어떤 통합 돌봄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연대선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 도시가 농촌을 먹여 농촌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농산물을 공급하듯이 도시가 이제 농촌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먹거리 돌봄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요, 완주군은 우리 이호진 센터장님 계시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올해 거뒀잖아요. 하반기에 이거를 먹거리 돌봄과 에너지 돌봄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좀 포착해 냈으면 좋겠습니다.